그러니까 인간 사회에서 그 분산 시스템을 이루기 위한 가장 이상적인 사회 모델은 제가 보기에는 아테네, 고대 아테네의 그 직접 민주정이라고 봐요. 그 고대 그리스에서 그 폴리스가 그 권력 분산적인 구조를 갖고 있었어요. 그걸 아나키즘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서 이제 폴리스에서 시민이 되는 길은, 요즘은 이제 시민이 되려면 이제 국가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지만, 그 시민권을 요즘은 국가에서 주지만은, 그 고대 아테네 같은 경우에서는 그 가문에서 시민권을 줘요. 그리고 폴리스 자체 예산이라는 게 없어 가지고, 뭐 전쟁이나 이런 국가의 공적인 일들이 벌어지면은 그 비용을 시민 각자가 부담해요. 그래서 축제 같은 것도 이제 자주 했는데, 이 축제 비용도 부자들이 몇몇 돈 많은 부자들이 각출하는 거고, 그리고 아테네 같은 경우 해군이 강해 가지고 3단 노선이 많았죠. 이 3단 노선도 부자 한 명이 한 척씩 이렇게 돈을 내 가지고 건조하는 거예요. 이게 국가가 돈을 안 대요. 국가가 돈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고대 아테네 민주정을 노예에 기반한 그 민주주의라고 매도하는데, 이것도 완전히 그 왜곡된 주장이죠. 이 고대 아테네에서 그 시민과 노예의 구분이 모호했어요. 그래서 그 시민도 그 재산이 없으면 그 상리를 하면서 이 노동자가 됐기 때문에, 이 노동자를 히라버로 둘로스라고 하죠. 둘로스, 종. 교회 목자들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둘로스라고 하는데, 둘로스가 이게 노동자란 뜻도 되고, 이게 노예란 뜻도 되죠. 이게 그래가지고 그 대표적인 예로 여기네. 여기구나. 여기가 홍파 초등학교. 제가 여기 3학년 때까지 다녔어요. 여기 있었구나. 꽤 멀었네. 그 니키아스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펠로폰네소스 전쟁 때 그 아테네의 장수였죠. 이 사람이 이제 재산이 많았나 본데, 이 광산업을 맡기기 위해서 노예 한 명을 고용했는데 1달란트라는 돈을 지불했대요. 1달란트가 요즘 돈으로 하면은 이게 한 6억 돼요. 6억 가까이 돼요. 요즘으로 따져봐도 어떻게 큰 돈을 지불했죠. 이쪽으로 가야 되나? 그 니키아스가 그 펠레폰네소스 전쟁 때 그 유명한 장군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시칠리아 원정을 갔었는데, 거기서 전멸당하죠. 시칠리아 전쟁은 이게 알키비아데스가, 전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알키비아데스가 우겨가지고 간 건데, 알키비아데스는 시칠리아에 가기도 전에 사고 쳐가지고 도망가 버리고, 니키아스는 반대했는데 울며 겨자 먹기로 가가지고 이제 그 아테네군이 전멸을 당해요. 그래가지고 그 아테네가 스파르타한테 그 펠레폰네소스 전쟁에서 져버린 결정적인 원인이 바로 이 시칠리아 원정의 실패였는데, 그 니키아스가 이제 그때 싸우는 기록이, 이 홍파초등학교가 이게
옛날엔 여기가 다 운동장이었는데 이제 길로 바뀐 것 같아요. 옛날하고 바뀌었는데 이게 위치도 바뀐 것 같고, 이게 네모냈었는데 이게 한쪽은 찌그러들고. 그 투키디데스가 지은 그 펠레폰네스 전쟁사라는 책이, 역사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니키아스의 그 시칠리아 원정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후대의 역사가들은 니키아스가 멍청해 가지고 전멸당했다 이런 평가를 내리는데, 제가 보기엔 니키아스가 엄청 분전을 해요. 니키아스의 분전이 감동적인데 너무 매도하는 것이 아닌가. 니키아스는 원래 시칠리아 원정도 반대했고 펠레폰네소스 전쟁 자체도 반대했어요. 그래가지고 니키아스가 중재해가지고 그 스파르타하고 휴전을 했는데, 그걸 또 다른 사람들이 알키비아데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우기는 바람에 전쟁이 재개된 거죠. 여기가 후문이고, 니키아스는 그냥 억울하게 분전하고 죽었는데 너무 누명을 씌운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고대 아테네에서 그 노예란 게 범죄자예요. 그래서 노예란 거는 이렇게 노동자하고는 약간 틀리고, 그 범죄자로서 형벌로서 이렇게 노예란 지위를 주는 건데, 아주 예외적인 존재죠. 노동자하고는 틀려요. 그래서 이 범죄자로서의 노예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고,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이 여자도 시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자를 배제한 민주정이 아테네 민주정이었다고 비난하는 것도 이게 틀린 얘기고, 그래서 노예 기반한 민주정이라는 비난이 이게 완전히 아테네의 실정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왜곡하는 주장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실제로 그 아테네 사람들이 지금 사람들보다 그 정치 의식이란 게 엄청 높았어요. 그때는 이제 공교육이 없고, 요즘처럼 공교육이 없는 시대였는데도, 그러니까 뭐 문맹률도 낮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정치의식이 엄청났어요. 그래서 그 예를 들어보자면, 그 고대 아테네 시민들이 지금보다 문맹률은 훨씬 높았을지 모르지만 엄청나게 높은 정치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리스 정치사 사료라는 책이 있는데, 고대 그리스 정치사 사료. 여기가 홍파문학교 정문이네요. 옛날하고 많이 바뀌었네. 옛날에 컸었는데 이 학교가 줄었어요. 왜 이렇게 이쪽도, 정문 오른쪽도 이게 다 초등학교였는데 이 집으로 변하고, 건물이 옛날에는 2개였었는데 하나밖에 없고, 거기에는 뭐 집들이 들어섰네요. 많이 바뀌었어요. 그 고대 그리스 정치사 사료라는 책이 있는데, 이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하고 크세노폰이 지은 거를 모은 거예요. 이게 이제 스파르타하고 아테네 정치사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해 놓은 건데, 34페이지를 보면은 아테네 민주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해 놓은 내용이 있어요. 이걸 이제 노과두주의자의 논문이라고 하는데, 이걸 한번 읽어보죠.
노과도주의자라는 말은 늙은 과도주의자, 과도제를 주장하는 사람의 이제 팜프렛 같은 건데, 그걸 읽어보자면은 빈자, 서민, 하층민이 번성하고 다수가 되면 민주정이 강화된다. 그러나 만일 부자와 탁월한 시민이 잘 되면 민주주의자에 반대되는 체제가 강화된다. 온 세상에서 최선의 것은 민주정에 반대되는 것이다. 그리고 최선의 사람들에게서는 방종과 부정은 최소화되는 한편 도움이 되는 것은 참으로 많다. 그러나 민중은 참으로 무식하고 무질서하고 저속함으로 가득하다. 빈곤이 그들을 상스럽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 교육을 못 받아 무식하다. 혹자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유능하고 고귀한 자만이 민회에서 발언하고 의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점에서도 저속한 자들에게 발언권을 준 것은 최선의 방법이다 생략하고요. 혹자는 그 같은 사람이 자신과 민중을 위해 무슨 득되는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물을 수 있겠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무식, 조야함, 우호의 마음가짐이 덕 있는 사람들의 지혜, 유능, 적대감보다 더 은혜롭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고 있다. 이 같은 선택은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민주정을 유지하는 최선의 길이다. 민중은 잘 통치되는 도시에서 자신은 노예로 전락하는 그런 체제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중간에 생략하고요. 무질서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민중은 힘과 자유를 얻는다. 좋은 법이 있다면 그것은 유능한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만든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잘난 사람이 비속한 사람을 벌하고 유능한 자가 도시정책을 결정하면 폭도들에게는 논의하고 발언하고 민회에 참석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민중은 곧바로 예속 상태로 떨어진다. 여기 일부분만 읽었는데 이것만 읽어봐도 보니까 이 노과도주의자가 그러니까 민주정에 반대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민주정이 굉장히 훌륭한 체제임을 인정하고 있어요. 이게 이 정도 수준의 그 민주주의가 요즘도 이런 개념조차도 없죠. 요즘도 대의제 하에서는 이제 엘리트만 정치할 수 있는 것이고 소크라테스의 주장대로 이제 현명한 사람한테 복종해야 된다. 그 철학이 그대로 적용이 돼 가지고서 엘리트만 정치할 수 있고 주권을 가질 수 있고 대다수의 민중들은 우매하기 때문에 나서지 말아야 한다. 이게 이런 논리가 지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과도주의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이런 엘리트들만 주권을 가지게 되면은 결국 자기네 이익만 챙기게 된다. 그리고 대다수의 민중은 노예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을 아주 그런 진실을 아주 솔직하게 밝히고 있죠. 이 플라톤도 이제 민주정에 반대했죠. 그리고 소크라테스도 그 크세노폰이 지은 그 소크라테스의 회상이라는 책을 보면 그 정의가 법이라고 했어요. 소크라테스는. 크세노폰도 소크라테스 제자의 한 명이죠. 그리고 이제 소크라테스의 철학을 이어받은 이제 플라톤도 누구나 따라야 하는 이데아가 있는 것이고, 이데아가 어떤 현실에 있는 모든 것들의 어떤 모델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이데아 중에 하나가 정의라는 거죠. 정의도 따라야 하는, 누구나 따라야 하는 그런 모델로서의 어떤 이데아죠. 근데 그 플라톤의 책 중에 이제
국가라는 책에서 그 1권에 보면 트라시마코스라는 사람이 얘기하기를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플라톤을 대변하는 사람들은 그걸 부정하는데 그걸 부정할 수가 없어. 이게 역사적으로 정의가 강자의 이익이 아니었던 시대를 찾을 수가 있을까요? 그 플라톤 같은 사람은 그게 아니라고, 정의라는 거는 가장 이상적인 가치라고 보이겠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플라톤의 이데아라는 것은 그 독재를 옹호하기 위해서, 과두제를 옹호하기 위해서 독재자의 독단을 의미하는 건데, 이거를, 그게 이제 정치적인 의도죠. 이게 이데아 이론 자체가 어떤 정치적인 이론을 가진 건데, 그거를 숨기려고 그 철학으로 이제 포장해서 숨기려고 한 거죠.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은 그들의 철학이라는 것이 이제 독재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정의를 주장하고 이데아를 주장한 거죠. 굉장히 위선적인 철학이죠, 이게.